우선 근본 방송 시작에 앞서 꽃도 피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빛 신사 인사올립니다. 이번에는 김종필 지음 남아있는 그대들에게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특별하게 치우치지 않는 회색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좌와우가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 지형의 특성상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첫째, 제 채널이 책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배우는 것이 목표인지라 저자분께서는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까지 적어도 일야 일독, 즉 하룻밤에 책 한 권을 읽으실 정도로 다독가였다는 점이 채널의 성격상 부합하기도 하거니와 조선시대 영조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권력의 핵심에 머물렀던 분의 평소 세상을 대하던 자세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둘째, 자연인 김종필은 인간으로서 어떤 매력과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각에서 기회주의자나 애매모호함의 표상, 그리고 영원한 이인자라는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풍우나 가장 르네상스적인 교양으로 무장된 정치인, 로맨티스트 등의 별칭으로 불릴 수 있었나 하는 점을 함께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공과 과가 있듯이 JP 역시 정치인으로서는 수많은 공과 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저 역시 정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외한인지라 그런 부분은 일절 언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인 김종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유언집인 본책을 소개함으로써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감히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저자는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0을 훌쩍 넘은 저의 삶도 머지않아 막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완전 연소되어 죄만 남았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즈음엔 세상을 덮이다가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지는 태양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보다 양심과 이성을 따라 평생을 산 사람이라면 목숨이 다함이 이르러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는 회심의 미소를 머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 봄 JP 김종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역사 선생을 찾으십시오. 평범한 한 소년이 가슴에 꿈을 품고 자라나 위대한 영웅이 되는 이야기는 늘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전기를 읽고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과 미래에 대한 부푼 꿈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중학생 때 읽었던 감명 깊었던 구절구절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디즈레일리 명언 중에서 일생은 짧다, 시시하게 굴지 말라는 것이라든지 정열의 혁명화 나폴레옹의 천재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어리다 라는 글귀는 저의 인생관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힘을 줬으니까요. 디즈렐리는 성공의 비결이 목적의 불변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성공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인들은 공통적으로 공상가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듯 합니다. 공상가들은 대체로 비현실적이고 선구적인 꿈을 모험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쳤을 때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곤 했다는 것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천재적인 계산, 다시 말해 합리적인 현실을 대담하게 지향함으로써 비범한 대업을 성취한 사례 또한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10대 시절 저는 역사를 좋아했고 특히 인물의 전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디즈레일리의 금문처럼 인생관을 정립하게 도와준 명언은 무엇입니까? 인간 사회의 인과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간 사회의 인과에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기구한 운명일 수밖에 없어서 원인 모를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저에게 주어진 인과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묘한 인연과 인강보 때문에 4개월 동안 문을 닫고 직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손지영 씨가 매경 한고 발정향, 아름다운 매화도 엄동설원 속에서 고초를 겪은 연후에나 비로소 그윽한 향기를 사방에 풍긴다 라는 휘호를 값진 액자에 넣어 보내줬습니다. 사실 이 글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자주 읽고 글자로 옮겨 적어보곤 하던 명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대의 명필 소전의 휘호를 바꿔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무용지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처세에는 허심과 무용이 매우 소중한 것이다. 마음이 허하면 화에서 멀어질 것이고 무용이면 능히 그 생을 다할 수가 있느니라는 의미입니다. 장자의 철학을 되새기며 인간 사회의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천년만년 생이 계속되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나는 애통에 울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다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 하직하고 죽을 때 나는 기뻐서 웃었건만 사람들은 모두 슬프다고 눈물을 짓더라. 중국의 시인 애수원의 해학입니다. 임종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빙글에 웃음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깊이나 폭은 각각 다를 망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오복을 누리고 천수를 다한 이가 짓는 회심의 미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 거리낌 없는 떳떳한 웃음일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라, 빛을, 더욱 빛을 이라고 말하며 숨을 거뒀다는 괴테의 화려한 죽음이 이에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나락과 비참의 기복에 떠밀리며 보낸 사람이 인간의 한계에 대한 체념적 원한에서 피어올리는 일종의 조소일 것입니다. 나는 먼저 간다. 피 안에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권세나 명리나 부귀가 다 무슨 소용이더냐. 너희도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때 다시 만나자 하는 냉소의 말입니다. 셋째는 생전이 어느 미련에 몸부림치며 짓는 쓴 웃음입니다. 내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조세핀. 이렇게 중얼거리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서 숨을 거둔 나폴레옹이 아마도 속하겠지요. 인간의 생애란 결국 뒤얽혀 살아가는 역설의 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유한성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렇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유형무용의 치매를 자행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악덕을 빚어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을 향한 열차를 탄 것입니다. 그 열차의 종착점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열차에 내려서 운명을 피한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종착역에 내려서
다음 생을 향해 갈 때는 누구나 빈손이지요. 무덤에 순금덩어리와 부리던 종들까지 모두 함께 묻힌 사람들, 불로초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으로 모두가 유한인간임을 자각하는 사회라야만 참된 인정도 신의도 행위의 규범도 생의 가치도 제 자리에 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마주칩니다. 누군가와 담판을 지어야 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선이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흑백 논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간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중용의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선인도 악인도 아닌 중간이치, 혹은 선인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악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도 선인도 악인도 아니거나 선인인 동시에 악인인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이치란 칼로 자르는 듯이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빛으로 갈라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를 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방편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20살이나 30살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부유하고 평탄했던 시절과 작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학비가 없어 대학 3학년 1학기를 끝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최후의 자산이었던 생계유지용 자동차도 사고로 반파되었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쓸쓸하게 혼자 되셨으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었어도 저는 젊었기에 새로 시작하자고 다짐했고 대학생들은 거의 가지 않던 보병으로 입대원서를 써냈습니다. 입대원서를 쓰고 집에 다녀올 틈도 없이 열차를 타고 천안에 내렸습니다. 천안에 도착한 첫날 저녁부터 훈련을 받으며 먹은 거란 건 거의 강냉이뿐이었습니다. 욕과 몽둥이가 수시로 날라왔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철조망을 넘어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죄책감과 자학 그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도망쳤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쯤 뒤에 저는 영화관에 있는 육사교도대 사병들을 봤습니다. 그들 앞으로 걸어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년대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생각을 고쳐먹었으니 저를 교도대에 데리고 가두십시오. 라고 자수를 했던 거죠. 인솔장교가 제 경력을 묻더니 선생이 될 사람이 왜 군에 가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말리더군요. 하지만 고집을 부려 다시 군대 갔습니다. 제 입대 후 1949년 1월 육사 8기생 추가 모집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습니다. 졸업식이 열린 1949년 5월 1일 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군에 입대하면서 집에 연락을 끊었고 제 힘으로 일어선 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지요. 어머니는 연신 살아있었구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군인이 되었고 5.16을 거쳐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갈래 길을 거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꿈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인생은 20살이나 30살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대 차이를 어쩌겠습니까? 여기 20대, 30대, 40대의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셋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20대 청년은 식대는 각기 자기 몫만 더치페이로 지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층인 30대는 40대가 밥값을 낼 게 틀림없는데 뭐라고 사례의 말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40대는 지난번에도 내가 냈으니 이번에는 저들이 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30대, 40대 인간상이 꼭 그렇다고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의 성격이나 성장 환경, 또 그때의 처지에 따라 얼마든지 타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판에 박히지 않은 공식 밖의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유형을 나이에 따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나 공자일의 몇천 년 동안 노인들은 한결같이 젊은 사람들의 시대적 인간상을 탄식 섞인 눈초리로만 봐왔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피닉스가 집을 만든다, 제 아버지가 아직도 타고 있는 그 잿가루로 라고 말했듯이 새 세대는 구세대의 유산을 파헤치고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불사조 피닉스가 자신을 태워 재가 된 후 그 재에서 다시 태어나듯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전전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겠지요. 그러니 수천 년 동안 노인들은 한결같이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10대 소년들은 현대 메커니즘 속에서 우생적 생존 수단을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몸에 익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접한 디지털 세대이니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늙은이는 10대 소년들에게서 오늘을 절감하고 내일을 펼쳐보게도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란 언제나 서민들의 것인가 봅니다. 식객 삼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도가의 성왕을 과장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 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인적이 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정치 내기를 걸어오는 동안 제가 자주 썼던 고사성어 중에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표변이란 주역에 나오는 말로 표범이 털가죽이 가을이 돼야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치는데 매우 신속하고 확실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대인호변, 군자표변, 소인형면, 즉 대인은 범처럼 변하고 군자는 표범처럼 변하나 소인은 얼굴빛만 고칠 뿐이라는 말에서 뽑아낸 단어죠. 이 구절은 소인 위에 군자가 있고 군자 위에 대인이 있다고 본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게 호변이고 다음이 표변이며 형면은 그 아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가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계를 떠나 시정의 한가한 사람으로서 잠적한 지 2년이 훨씬 넘었을 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잊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일 것이라 여겼음에도 고맙게도 청구동 제집객실에는 심심치 않게 손님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몰인정한 것만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권력계나 쓰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진 데 반해 평범한 사람들이 내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들에게는 오직 떳떳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열의와 김종필 개인을 향한 호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전인수나 아부도 없고 음모나 증상도 없으며 분에 넘치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평범한 시민들과의 격의 없는 접촉과 담소를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때의 순수한 담소가 그립습니다. 행복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이 좌절됐다는 것 때문에 한때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했고 그 사실을 잊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구원해 준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낸 이해와 관용이라는 덕목이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쯤은 쉬워집니다.
이해보다 어려운 것이 관용이지요. 관용이란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일을 받아주는 당위성에 쓰는 말이 아니며 다소의 부적절함을 덮어주면서 너그러이 들여놓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제 안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한지도 모릅니다. 이해와 관용과 건강이 허락되고 그대로 지켜진다면 이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마른 것은 대단히 거창하고 바라기조차 어려운 것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예사로운 듯한 일상에 조금만 더 채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간절한 바람 같은 것들 때문입니다. 동화 파랑새 속의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 헤맨 끝에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었음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용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사람의 욕구라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잃은 사람이 작은 소유 앞에서 신선한 감사를 올리는 모습은 아름답게까지 보입니다. 이제 저의 마지막도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고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정치를 했고 국무총리를 2차례나 역임했으니 국립묘지에 저의 몸을 눕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고향 부여에 이미 유택을 마련해 뒀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와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기꺼이 사랑하는 아내가 누워있는 양지 바른 그곳에 함께 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끔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 누워 그저 미소 지으며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작권 관련상 저자의 삶의 철학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관련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물러날까 합니다. 1998년 프랑스 파리에서 월드컵이 열리던 어느 여름날이었지요. 프랑스와 브라질이 결승에서 맞붙던 그쯤일 겁니다. 그때 지중해 연안 프로방스 지역인 아비뇽에서는 세계 3대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축제가 열렸었죠. 그때 그 축제가 결승전 다음날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축제 때 한국의 날이라 하여 한국 문화예술을 공식 소개하는 한국의 날 행사에 저자께서는 국무총리의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공식 호스트로 참여하셨죠. 절벽 극장인 야외 볼본 극장에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맑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행사 관계자로 참석했던 저는 저자분의 우산을 갑자기 구하느라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으신 채로 야외 계단에서 관람 중이시던 총리께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비를 피하실 생각도 안 하시고 예술인들이 천막으로 다 피하고 나서야 나중에 천막 안에 천천히 뒤따라 들어가셔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자상하게 격려해 주시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금세 그치고 한국의 날 공연도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상 은빛 신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